자, 이제 5번인데요. 이제 취득의 시기로 가죠. 취득 시기인데 일단 이 취득 시기는 이제 언제 취득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을 했느냐 요걸 묻는 게 이제 취득의 시기인데요. 일단 이 취득 시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납니다. 중요한 건데 이제 왜 중요하냐 이건데 이 취득세는 보통 이제 취득이 확정됩니다. 이 취득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 쭉 와서 보통 60일 내입니다. 보통 60일 내 이 기간 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신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취득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 뭐 매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증여도 있고 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으로 보는 시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매매가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잔금을 준 날 이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증여가 됐다. 증여가 되면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니까 언제 증여받기로 계약한 때가 취득이 돼요. 그럼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으로 보는 시점도 다 달라져요. 다 각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어떠한 취득일 때 언제가 취득 시점인지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자 무상승계 취득인데 일단 무상승계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된 거죠. 그래서 1번 그 계약일로 한다 하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증여의 경우. 그래서 증여받으면 그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은 언제예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는 언제? 계약일, 상속 언제? 상속 개시일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까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유상승계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상승계는 이제 쉽게 매매 등이 된 거지 매매 등이 된 건데 그럼 결국은 언제가 취득이냐? 일단 유상취득은 어쨌든 간에 항상 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잔금 지급일. 항상 이 잔금 지급 요 단어가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유상승계가 객관적 취득이냐 또는 그 취득이 일반적 취득이냐 이게 둘로 구분돼요. 그럼 이때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취득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되는 거. 입증된다는 거는 이제 그 매매 당사자가 통정, 짜고서 매매할 수 없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럼 객관적 취득은 언제가 취득이냐? 자, 잔금은 잔금인데 그 잔금이 있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잔금을 다 준 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 저희가 취득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대요. 그럼 결국은 사실상은 실제 준 날인데 그럼 대체 그럼 입증된 취득이 언제입니까? 첫째,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셋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항상 5개예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는 항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은 뭐냐? 일반적 취득은 이 객관적 취득 이외의 것. 즉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를 제외 나머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개인 간 매매가 됐다고 보면 돼요. 개인 간 매매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 취득은 둘로 이게 구분돼요. 이게 이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은 언제냐? 원칙은 똑같은 잔금은 맞는데 이게 사실상이 아니고 이번엔 계약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언제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돼요.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 준다고 한 날, 이때가 매매 시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예외, 만약에 이 계약상 잔금이 여기에 불분명하다고 하면 계약상 잔금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때는 예외 규정을 써요. 언제부터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60일 경과된 날을 그 취득을 봐요. 이때까지. 근데 아까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정은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이고 얘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게 돼요. 다만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셋 다 이 셋 이전에 그 셋 이전에 등기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등기를 합니다. 등기로.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분명 원칙은 어쨌든 가면 계약상이 되건 뭐가 되건 자 잔금을 준 날이 취득한대요. 어쨌든 잔금을 준 때가 취득인데 그 잔금 주기 전에 이미 일찌감치 뭐가 되어 있다? 등기되어 있다 이거야. 등기되어 있다. 되면 언제 그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유상승계 취득 자 1번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4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국가로부터 취득,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가 돼요. 자, 다만 2번.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 이거죠. 이제 일반적 취득은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게 없거나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다만 이건 취득이 해줍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취득으로 안 봐요.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는 건데 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일, 계약상 잔금일 없으면 계약으로 60일 경과 된 날이 돼요. 물론 뭐 책에는 그게 이제 명시 안 돼 있지만 자, 그 전에 등기되면 언제입니까? 등기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돼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전 선박인데 제가 참고로요. 이 차나 기계장비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언급될 일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뒤에 있네요. 계약상 잔금 준 날과 그 다음에 인도받은 날 둘 중에 빠른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돼요. 수입의 때 언제입니까? 수입하면 반입한 날로 하죠. 반입한 날로 하고 자, 그 다음 또 체크합니다. 연부취득인데 자, 연부취득도 조심해야 돼요. 연부취득도. 일단 연부취득은 어찌됐든 일단 연부 기간이 그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돼요. 2년 이상 그 대금을 나누어서 주는 게 연부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두 번째 취득가액이 항상 그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만 일단 연부취득의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연부취득은 대원칙이요. 대원칙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해요. 그래서 매년 실제 내가 그 연부금을 준 날을 취득일로 해요.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 언제냐? 연부금을 지급하기 그 이전에 이미 뭐가 되면 그제 등기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게 항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보니까 나오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나 뭐 개수가 됐대요. 자, 건물 진 거죠.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해요? 보니까 사용 승인서 내준 날. 열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로 하고 또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해요. 어쨌든 원칙은 사용 승인서 내준 날입니다. 그거하고 뒤에 또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네요.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이에요. 그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인데 얘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동시에 있다 보니 그런데 첫째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지어진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인데 그게 도정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지 여기 구분돼야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지어진 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건지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둘 중에 빠른 거예요. 둘 중에 빠른 거. 첫째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거고요. 둘째가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요. 둘 중에 빠른 날. 두 번째,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다면 이렇게 돼요. 첫째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마찬가지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건물 지으면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죠.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하면 언제?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하고요. 자, 또 비슷한 거죠.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로 해요. 그러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 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건데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이 되면 언제가 돼요? 그죠? 사용검사 받은 날이 되고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 일의 다음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매립관청했대요. 끝에 원칙만 보면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로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찬학기계장비 종류 변경했대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겁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 마찬가지. 얘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겁니다. 다만 이 지목 변경 하나 더 있어요.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이 되면 그땐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세워졌다. 나오네요. 사실상 사용일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됐고 자, 밑에 민법상 제3분할일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안 써 있는데 하나 더 할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시효 취득이라고 있어요.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 뭔지 알죠? 20년간 소유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취득하는 건데 이런 거죠. 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얘를 제일 먼저 점유해요. 점유하고 쭉 해서 자, 20년이 경과돼 20년이 지나갔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취득되는 건데 그럼 이때 취득세는 요 20년이 경과된 날을 그 취득일로 봐요. 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시효 완성일이라고요. 시효 완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 점유했죠? 그럼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봐요. 양도세 입장은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점유 개시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취득식이 언제가 취득한 때인지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또 숙지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 갑니다. 이제 세율 적용 방법인데 이 적용 방법에는 이제 보니까 뭐 책에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볼게요. 1번. 자, 일반 취득세율 및 중과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본문을 읽어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규정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뭐 본점이나 주사무소, 2번 보니까 공장의 신증설, 3번 보니까 별장과 골프장 등이 됐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요약집이다 보니까 자 보죠. 이런 겁니다. 어떤 값이가요. 이런 거예요. 값이가. 자, 처음에 취득했어요. 뭘 취득했냐면 일반 건물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다?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곱하기 4%. 그래서 처음에 그 40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납한 거예요. 신고납 다 했어요. 했는데 요 건물을 원래 5년 내에 5년 되기 전에 5년 이내에 이 건물이 뭐가 됐냐? 사치성 재산이 된 거예요. 건물이 사치성 재산은 탈바꿈한 거예요.
탈바꿈하면 요 시점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해요. 어떻게? 당초 1억이죠? 1억 곱하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치성 뭐 더하기 뭐? 표준세율 더하기 8%. 그럼 기본이 4%였잖아요. 그럼 4 더하기 8을 합니다. 그럼 12%네. 세금 얼마? 1200. 1200이에요. 여기서 이미 납부한 400을 뺍니다. 400을 뺀 나머지 얼마? 800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과세 재산이 이제 훗날 중과 대상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중과한다. 그래서 이때는 결론은 이때는 토지와 건물 모두 중과해요. 토지와 앤드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요.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 하게 돼. 이게 그 첫째고. 자, 두 번째.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를 있는데 보죠.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건축물을 중축이나 개축이나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중축이나 개수해서 고급주택이나 고급락장이 되었다면 자, 결론이죠.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한대요. 그럼 얘는 또 뭐냐 보죠. 자, 처음에 취득했어요. 취득한 게 처음부터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 쉽게 뭐 고급락장 취득했다. 고급락장. 자,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처음부터 중과되겠죠? 중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얘는 기간이 없어요. 이 사치성 재산이 요만했던 게 이만큼이 중축됐어요. 중축된 거예요. 중축이 건물이 커진 거죠. 그럼 커지게 되면 이 중축된 것만큼 세금을 또 중과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증가된 건축물, 증가된 건축물 부분, 증가된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요. 증가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이거예요. 위와 같이 일반 재산이 5년 내 중과 대상이 되면 이제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지만 사치성 재산이 중축이 되면 어떻게? 증가되는 그 건축물 가액, 증가된 이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다인지 일부분인지 그것만 좀 구분하시고요. 자, 세 번째. 자,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중과인데 1번. 자, 공장의 신설과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걸 봐요. 즉 결국은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중과한다? 그죠?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한다 이거죠. 자, 네 번째 기타 특례입니다. 자, 1번.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3조 2항에 따른 과세 대상 되는 경우는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율을 적용한다. 쉽게 뭐예요? 대도시. 자, 두 번째.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에 해당한다. 얘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걸 써요.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뒷페이지 7번째 갑니다. 면세점인데 이 면세점이라는 거는 이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1번에 자,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하. 그래서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 금액이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뭐라 합니까? 면세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한다. 조심할 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걸 자꾸 취득세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가액이에요. 더 주의할 건 50만 원 미만이 아니고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8번 부가징수도 갑니다. 이제 부가징수인데 이 부가징수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납니다. 그래서 부가징수 또한도 정확하게 내용을 좀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일단 부가징수인데 일단 세금은요 항상 물건 소재지, 물건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절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인데 징수 방법에 대한 원칙은요. 일단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냐 이건데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취득이 되면 개인 법인 똑같아요. 그 취득일로부터 쭉 가서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60일 내에서 요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취득자가 개인이건 취득자가 법인이건 똑같아요. 항상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 됩니다. 다만 상속이 있는데 참 상속인데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야. 상속은 이때 상속 받았어요. 상속 받으면 상속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예요. 그 언제? 달의 말로부터 쭉 와서 6개월 내 신고돼. 6개월 내. 단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었다? 그럼 더 길게 9개월 내 신고해요. 그래서 상속은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 속하는 그 달의 말로부터입니다. 몇 개월 내?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그 기간에 신고가 돼야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럼 상속을 뺀 나머지 모든 건 다 언제? 전부 다 60일 이내, 60일 내에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그걸 뺀 나머지는 언제?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인데, 이건 특례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처음에 세금 냈어요. 일반 과세가 됐던 게 나중에 원래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중과세 대상으로 여기가 탈바꿈했다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 중과세 대상된 날, 즉 사유 발생일로부터 요거는 쉬고 와서 30일 내 요 기간에 신고 납부해요. 30일 내.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 비과세 되었던 게 비과세나 면제되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 그 세금이 추징되는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럼 얘도 똑같아. 그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똑같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똑같아요. 30일 내. 이 기간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그래서 원칙은 언제까지입니까? 60일 내. 상속은 언제까지입니까? 6개월, 9개월 내. 세금이 추징되면 언제까지? 30일 내. 30일. 이 기간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얘를 제외하고 상속은 빼고요. 일반 취득이 됐건 추징됐건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신고납부가 돼야만 그 이후에 등기가 돼요. 신고납부 돼야만 그 이후에 등기돼요. 신고납부 돼야만 그 이후에 등기돼요. 이런 형태가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법이 정하는 기간 전에 신고납부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려고? 등기하려고.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 봐봐요. 얘 갖고 갑시다. 분명히 취득이 되면 저 낼게요. 취득되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이 기간 내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취득하자마자 이미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취득하자마자 이렇게 일찌감치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언제?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신고납부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면 다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보셔요, 이제. 자, 2번인데요.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한 자 1번.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혹은 축소일로부터 60일 내가 돼요. 3번 상속인데요.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의 말부터입니다. 실종되면 실종 선고를 속하는 달의 말부터입니다.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입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후 구과세물건이 13조 제1항부터 7항까지에 세율되었다. 즉 이게 뭐다? 일반 과세가 중과 대상된 거예요. 이게 일반 과세가 중과된 겁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세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마지막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신고 납부 기간 이내에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즉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 빠진 경우죠. 이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해서 보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어쨌든 전부 다 신고 납부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대원칙은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 상속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추징당하면 언제까지? 30일 이내 신고 납부예요. 일찌감치 등기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다 신고 납부예요. 자, 근데 신고 납부 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가 불이행돼요. 불이행. 자,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거지. 이러면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도 바뀌어요. 이제 신고 납부가 아니고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요. 즉 정부가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해 가요.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산세는 참고로 볼게요. 자, 이게 첫째 신고 너무 기니까 쓸게요.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개. 그래서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대한 게 있다. 다 신고는 첫째 무신고가 있고요. 둘째 과소신고가 있죠. 다시 무신고가 부당하게 무신고인지 일반 무신고인지, 과소도 부당과소인지 일반 과소인지 이 구분되죠.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고 나오면 다 40%예요. 부당하면 40%.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 10% 이렇게.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당하다면 다 40%, 부당하다면 40%가 붙어요. 대신 납부불성실은 하루 0.03, 일일 0.03, 하루 0.03%가 붙어요. 0.03%가 붙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입니다. 첫째, 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붙여서 보통징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봐요. 자,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대요.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한 겁니다. 미등기 전매. 즉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럼 등기 안 돼 있겠죠. 이때는 정부가 가산세를 세게 매겨요. 그래서 옆에 100분의 80을 매긴다 돼 있죠. 이걸 보고 저희가 중가산세라고 불러요. 중가산세. 그래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슨 가산세? 중가산세라고 해서 100분의 80을 부과하게 돼요. 그럼 여기 붙으면 전부 다 어떻게 보통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자료의 통보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신고가 안 되면 일러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이 발견되었다. 또 등록관서장이 등기 등록을 마쳤다. 그럼 누가 통보해요? 등기 등록 관서의 장에 통보한답니다. 누가 통보해요? 첫째는 납세제 관할하는 지자체장 뭐 이렇게 통보한답니다. 저희 이거 뭐 참 읽어보면 되고. 자, 5번 갈게요. 밑에 장부 작성과 보존인데 요거는 개인은 해당이 없고 법인만 회사만 해당돼요. 그래서 1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갖추어서 둬야 한다. 즉 법인은 취득세 장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2번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 및 보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법인이 취득세 과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돼요. 몇 퍼센트가? 10%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갈게요. 이제 등록 면허세로 갑시다. 이 등록 면허세인데 이 등면허세는 보통 이제 한 문제쯤 나요. 한 문제쯤 나는데 중요한 내용만 할게요. 뭐 그 책에도 다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등록면허세인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용어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분이 있고요. 둘째는 면허분이 있는데 저희 시험은 이 등록분에 대한 것, 쉽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한 것만 공부합니다. 등기할 때만. 그럼 이 세금의 특성을 좀 먼저 얘기하면 첫째, 이 세금은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대다수의 세금은 사실주의인데 이 세금은 형식주의예요. 즉 실질적 과세 요건이 아니고 외형상 요건, 등기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면 납세 의무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형식주의고, 그래서 세금 내는 자도 누구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얘는 외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요. 외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또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한 번 납부된 세금은 절대 환급이 안 돼서 얘는 뭐의 성격이냐면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비용의 성격을 띠게 돼요. 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 번 납부되면 절대 환급 돌려받지 못해요. 절대 환급을 받지 못해요. 절대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도 종가세도 있지만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패턴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특징을 좀 알아둬야 되고,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내냐? 역시 이것도 책이 안 쓰여있지만 제가 해줄게요. 세금 낼 자인데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내요. 근데 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돼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이 등기 등록은 크게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있고, 둘째는 소유권 이외에 등기 등록이 있어요. 그럼 이때 소유권 등기 누가 하냐?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소유권 이외는 누가 하냐? 이외는 둘로 구분해요. 이게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어요.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다. 그런데 설정은 누가 하냐? 설정은 하게 되면 무슨 권자가 돼요. 권자. 말소면 무슨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권자와 설정자로 구분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얘가 세금 내요. 누가? 전세권자가 세금 내고, 설정된 전세권 말소한다? 그럼 말만 바꾸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내요. 이렇게. 하나 더. 그게 저당권이다. 그럼 설정하면 저당권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납세자가 돼요. 말소하면 누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납세자가 돼요. 그럼 결국은 항상 이 설정이 권자하고 말소가 설정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결론 누구냐? 설정은 다 타인이에요. 상대방. 타인, 말소는 거 본인이 말소 대상의 납세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설정은 나 아닌 상대방이 하고, 말소 누가 한다? 말소는 전부 내가 한다. 본인이 말소 대상의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넘어갈게요. 자, 세율인데, 세율도 좀 있다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이 등록명세 과세표준도 조심해야 돼요. 이 과세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저희가 배우다시피 이제 취득가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인데, 그게 등기별로 좀 차이가 나요. 등기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등기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요. 등기마다 차등 적용. 그럼 먼저 결론부터 해볼게요. 첫째, 소유권 등기. 그다음 가등기. 그다음 지상권 등기.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는 항상 내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요. 둘째,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이 네 개는 다 남한테 받을 돈이에요. 그래서 얘는 채권 금액이다. 채권 금액. 이 네 개는 채권 금액, 채권 금액에 의합니다. 채권 금액에 의하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병 등기, 합병 등기. 그다음에 말소 등기, 그다음에 지목의 변경 등기죠. 이런 것들은요, 등기 한 건, 건수에 대해서 과세, 건수마다 과세. 그래서 대표적인 종량세고 건수마다 세금을 부과해요. 건수에 대해서. 이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할까요? 전세권 등기하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이 돼요. 전세 금액. 전세 금액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차권도 등기하죠. 임차권. 임차권은 뭐로 하냐? 월 임대차 금액. 매월 지급하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을 가지고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등기마다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뭘 갖고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 그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시장 무슨 금액이요? 채권 금액. 자, 합병, 말소, 지목 비용이 뭘 갖고 요? 건수.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적용하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위로 갈게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인데 분명히 부동산 가액이죠, 그죠? 그때 부동산 가액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때 부동산 가액은 원칙이 신고 가액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신고 가액이에요. 다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는 무슨 가격? 예외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 다음 세 번째 특례인데, 자 이제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특례.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그럼 언제 얘를 쓰냐? 특례는 항상 입증되는 취득, 뭐 국가, 그죠? 수입, 뭐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그다음에 검증된 취득, 이런 등등.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입했다,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검증 이런 건데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지금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원칙이 신고가액입니다.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에요. 특례 입증된 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뭘 보려고 하냐 이거죠. 이 사실상 취득가액 얘 조심해야 돼요. 얘가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그 가액이 변경되면,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되면 그때는 변경된 금액을 갖고 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합니다.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 때문에 금액이 바뀐 무슨 금액이요? 변경 후 금액을 갖고 해요. 그래서 저 규정은 등록 면허세만 갖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판서에 있는 거 중에 얘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세율 봅시다. 세율을. 그럼 대체 몇 퍼센트냐 이건데, 첫째,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1000분의 8.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그게 유상 이전이면 1000분의 20, 무상 이전이면 1000분의 15. 단 상속은 다시 1000분의 8이에요. 그럼 이때 1000분의 15는 증여겠죠. 증여되면 1000분의 15, 상속이 1000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외에 물권과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첫째, 지상권 1000분의 2. 두 번째, 저당권 1000분의 2. 셋째, 지역권 1000분의 2. 넷째, 전세권 1000분의 2. 다섯 번째, 임차권 1000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매 신청 가압류 봐요. 경매 신청 1000분의 2, 가압류 1000분의 2, 다 1000분의 2예요. 그죠? 그럼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다 1000분의 2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 다 그 앞에 써 있는 과세 표준.
그럼 다시 그 세 번째 칸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임차권 봐요. 첫째 지상권이죠. 자, 뭐의 1000분의 2?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2번 저당권 뭐의 1000분의 2?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세 번째 지역권 뭐의 1000분의 2?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그다음 전세권 뭐의 1000분의 2?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다 이렇게 해서 앞에 그 과세 표준. 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가 됩니다. 그다음 밑에 경매 신청 뭐예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2번 가압류 뭐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3번 가처분도 뭐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4번 가등기도 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과세 표준을 쓰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 채권 금액, 합병, 말소, 지목비용, 건수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받고 이제 신고납부도 가볼게요. 자, 신고납부 갑니다. 두 번째. 자, 부가징수인데 얘도 원칙은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예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냐 이건데 원칙은요. 이때까지 등기하고 싶다.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예요. 이거는 모든 등기 등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개인 법인 똑같아요. 다만 이게 원칙인데 특례. 이거는 취득세가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이 등록면세가 똑같아요. 둘 다 같은데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첫째는 일반과세였었던 게 나중에 중과 대상으로 탈바꿈했네 이거죠. 그럼 그 중과 대상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요 기간에 신고 납부예요. 또 두 번째, 자 비과세 되었어요. 비과세 됐던 게 나중에 자 추징 대상이 되었다. 똑같아요. 얘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똑같아요. 30일 내.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가 똑같죠. 그래서 원칙은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자 등록하려는 자는요. 제27조에 따른 과세 표준에 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2번. 자 등록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28조 2에 따른 세율 대상, 즉 중과 대상이 된 겁니다. 그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부터 30일 내가 되고 28조 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납부한대요. 어쨌든 그게 뭐예요? 일반 과세가 중과 대상 되면 그 중과 대상 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등명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등명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내에 마찬가지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얘도 비과세 됐던 게 훗날 추징된 언제까지?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내 그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도 전부 다 신고 납부예요. 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가 대문제예요. 신고 납부가 불이행된다.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불이행되면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럼 가산세 붙으면 결국 어떻게?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그래서 신고 납부한데 무조건 가산세 붙고 붙으면 전부 다 뭡니까? 보통징수하게 돼요. 전부 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이때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당하다 가치 몇 %입니까? 40%. 그죠? 일반부 신고도 얼마입니까? 20%. 그렇게 해서 항상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이제 4번이에요. 4번. 그 4번인데 이 4번 조심해야 돼요.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2 또는 3번의 경우는 신고기한 전까지입니다. 납부했을 때는 법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된 걸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53조, 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뭐냐면요. 자, 얘기할게요. 가산세가 붙잖아요. 붙으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봐봐요. 신고가 있고 납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이 있고 납부 불성실이 있잖아요. 이때 신고가 되고 납부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어. 대신 납부 불성실은 붙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산세가. 이렇게. 거꾸로 그럼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했다? 그럼 보통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 불성실이 안 붙어. 보통 이렇게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했다? 그럼 납부 불성실만 붙고요. 신고 안 했는데 납부했다? 그럼 신고 불성실만 붙어요. 이게 일반적인데 요세금은 이 등록명세는요. 결론 신고는 뭐예요? 하지 않았는데 뭐만 하면 납부만 하면 이땐 신고 납부된 것도 보아서 별도의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요 세금은 이 등록명세가 갖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을 인정합니다. 신고 납부된 것을 인정을 해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절 갑시다.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갈게요. 자, 지방소득세는 저희 시험에 역사상 딱 한 번 났어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지방소득세는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일단 보면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원래 이 지방소득세가요. 몇 해 전만 해도 양도세 부가세였어요. 양도세 부가세. 즉 양도세를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 금액의 10%를 더 냈어요. 명목은 지방소득세. 그래서 양도세가 1,000만 원이면 그거의 10%인 1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내긴 내는데 지금은 이제 요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밑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갔어요. 나가서 혼자 독립적으로 과세해요. 나도 이제 독립군이야 해갖고 혼자 세금을 과세하고 있어요. 혼자. 붙어서 같이 내는 게 아니고 걷어가긴 걷어가는데 각각 걷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면 그 금액의 10% 다 10분의 1만큼 붙어요. 보면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그래서 보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저희는 그래서 이 양도소득에 대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과세 표준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이 조세특례가 적용될 경우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결국은요. 일반적인 양도세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을 갖고 합니다. 두 번째 세액계산 순서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빼고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계산된대요. 그 순서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글로 써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양도세 계산하는 거에 10분의 1로 다 금액을 줄여서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 전에 어떻게 매겼냐면 양도세 금액의 10%가 붙었기 때문에 양도세 금액의 10분의 1로 다 줄이면 돼요. 매매 금액이 뭐 다 줄여서 과세 표준 구하면 됩니다. 그럼 세율도 어떻게 해요? 세율도 줄이면 돼요. 세율도 10분의 1로 다 줄이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3번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보니까 1,200만 원 이하가 1,000분의 6 아니에요. 이게 양도세 원래 100분의 6이에요. 근데 얘가 그거의 10%가 1,000분의 1로 갑니다.
다 마찬가지여서 그럼 그 3번,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양도세는 1200 이하일 때 100분의 6, 1200 초과되면 72만 원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건 다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10분의 1로 다 적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등등. 그래서 1년 이상 이전됐다. 그럼 이게 양도세는 100분의 40이에요. 그때 1000분의 얘는 10분의 1로 가니까 1000분의 40이 되겠죠. 세 번째, 1년 미만 보유했다. 양도세 100분의 50이에요. 그때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분의 1로 줄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에 날 일 없습니다. 또 그냥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금액의 10분의 1만큼 부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큰 4번 가요. 큰 4번.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되어 있죠. 1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다. 두 번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했다면 없는 거로 봐요. 이건 뭐냐면 계산된 세액이 100원인데 공제받는 세액이 2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나죠. 이때는 세금 부과 안 해요. 그래서 공제받는 금액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고 하면 절대 그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때는 초과된 금액 없는 거로 본대. 그럼 빵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소액 징수 면제 갑니다. 자, 지방소득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세액입니다. 2,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말자 이거죠. 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요. 그럼 소액 징수 면제가 어디에 있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면 재산세.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소득세 지금 한 거.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배우는데 뭐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세세 이런 데에 소액 징수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이게 시험 잘 납니다. 그 세액이에요. 세액이 2,000원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일 때 과세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 뭐라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방소득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냥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4절 이제 재산세 파트인데 얘는 시험에 무지 잘 나요. 일단 봐도 분량도 꽤 되죠. 그래서 뭐 넘겨보면 몇 장 돼요, 몇 장. 장수도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요 재산세는 보통 이제 2문제, 많게는 뭐 3문제 정도까지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얘는 최소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몽땅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몽땅 다 보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좋고 또 의외로 또 할 게 많아요. 되게 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다 보지 못하고 특성 정도만 보게 특징만. 그래서 재산세 그 과세 대상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특징만 먼저 볼게요. 특징. 그래서 재산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막 볼게요. 자, 일단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보유세의 일종이에요. 보유세입니다. 자, 특징만 한번 얘기할게요. 특징인데 일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과세합니다. 과세하고 두 번째,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가 아니고 항상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고지서.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받아서 안 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고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수반되게 돼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이 붙게 돼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 또 세 번째, 과세표준은 얘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곱하기 늘상 이래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해요. 항상 그 재산이 뭐예요? 시가표준액에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과세표준 구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세부담에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하고 금년도에 납부할 재산세하고 비교해 봤더니 금년도의 금액이 너무 커. 너무 커. 작년도에는 내가 10만 원 냈는데 올해 40만 원 내래. 이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일정 금액까지. 그게 보통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까지. 그럼 전년도보다 맥스 50% 오른 것까지 걷어가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 50%까지만 적용하게 돼요. 또 뭐 있냐? 얘는요. 이런 게 있어요. 또 분할납부 같아. 분할납부. 이 분할납부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한 번에 못 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눠서 내는 나누어서 몇 번?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나누네요. 그래서 저 나중에 보겠지만 얘는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분할납부 가능하고요. 며칠 내냐? 45일 내. 45일 이내. 45일 내. 요 기간에 분납돼요.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물납도 가능해요. 물납도. 물납이 뭐냐면 돈 대신에 자 결론 돈 대신에 뭘 갖고 부동산에 의해서 돈 대신에 부동산에 의해서 세금을 대신 내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 돈 없으니까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낼게 이거죠. 이게 물납인데 다 물납은 아까 분할납부는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이 초과돼야 됐잖아요. 자 물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물납이 가능해요. 얼마 초과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물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과돼 물납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산세는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요. 세율이 좀 달라요. 자, 세율 자체가 세율이 대부분 세금은 다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는 몇 퍼센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는 몇 퍼센트이다. 얘밖에 없는데 얘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왜 커지냐고? 커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세율도 같이 커져요. 자, 다시 뭐가 커진다고?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다시 한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 세액이 나오죠. 이때 이 과세표준 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 같이. 예를 들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이면 얘입니다 이거. 얘가 0.2%였어. 근데 얘가 5천만 원 넘어서 1억이다. 1억까지는 0.3% 이렇게 해서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점점 올라가는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또 특징도 저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특성들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취득세의 부가징수, 그다음에 등록세 특성,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쭉 봤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일단 취득세의 부가징수, 즉 취득시기, 그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건지, 그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아까 과세표준, 즉 등기별로 다른 거 있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에 의하죠. 그다음에 뭐 전세권 같은 건 전세 금액에 의하고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에 의하고
그다음에 가압류 같은 건 채권 금액이고 이 내용들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상당히 많이 했네요. 많이 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4절 재산세부터 또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또 오늘 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이왕 또 시작한 거니까 항상 시작은 좀 미약할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좀 힘들면 쉬었다 하시면 돼요. 쉬었다 하시면 되고 한번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